70년, 한 사람이 지리산 천왕봉에서 세상과 단절한 시간입니다. 그는 1945년 광복을 예언했습니다. 1950년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예언했습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때가 왔다. 땅이 약속을 지킬 시간이다. 그가 말한 그 해, 지금입니다. 올봄. 동쪽 바다 건너 열도에서 시작될 일,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에 가져올 변화. 오늘 그 예언의 전체 내용을 공개합니다. 지리산 천왕봉. 해발 1900m가 넘는 그 봉우리 어딘가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세상이 전쟁을 겪고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의 물결을 지나는 동안에도 그는 오직 바람 소리와 새벽 안개만을 벗삼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남이라 불렀습니다. 구름 속에 숨은 바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 우남도인은 스스로를 예언자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찾아와 미래를 물으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땅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전할 뿐이다. 그에게 예언이란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히 귀 기울이는 자에게 자연이 건네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산속 수행자의 말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해방 직전 그는 말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온다. 1950년 봄 전쟁이 터지기 석 달 전 그는 경고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이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눌 것이니 산으로 피하라. 1987년에는 눌려있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고 했고 1997년에는 금고가 텅 비는 시련이 온다고 했습니다. 네 번의 예언. 네 번 모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남도인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돈도 제자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과 함께 늙어갔습니다. 그런 그가 2년 전 드물게 세상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때가 왔다. 땅이 오래전 한 약속을 지킬 시간이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안 어민들은 수온 변화로 잡히는 어종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기상청은 설명하기 어려운 미세 진동을 여러 차례 감지했습니다. 철새들의 이동 경로가 바뀌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자연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우남도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언급한 곳은 우리 땅이 아니었습니다. 동쪽 바다 건너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도인은 그곳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 했습니다. 우남도인이 전한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올봄, 동쪽 섬나라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것.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가 통째로 가라앉는다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닌가. 그러나 도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다. 땅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오래 기울어진 저울이 제자리를 찾는 것과 같다. 지질학적으로 보아도 그 땅은 위태로운 곳에 서 있습니다. 4개의 거대한 지각판이 서로 밀고 당기는 그 교차점. 세계 어느 곳보다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도인은 말했습니다. 땅은 수백 년간 참아왔지만 이제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멈출 수 없이 진행됩니다. 도쿄와 오사카 같은 거대 도시들이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달에 걸쳐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해수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지하철 역사에 물이 스며들고 저지대 주택가가 침수되고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땅은 안전할까요? 도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쪽 열도가 가라앉을 때 그 여파가 우리 남동 해안에도 미칠 것이라 했습니다. 부산, 울산, 포항, 이 지역에 일시적으로 바닷물이 차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인은 이것을 땅의 깊은 숨쉬기라 표현했습니다.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것처럼 약 일주일 정도 후에 물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도인은 단 한 번도 이웃나라의 불행을 기뻐하거나 우리의 승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연의 순환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온다. 이것이 땅의 이치라고. 그리고 바로 그 이치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동쪽이 가라앉는 동안 서쪽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바다 밑에 잠들어 있던 땅이 수면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온다. 도인이 전한 이 단순한 진리가 서해안에서 현실이 됩니다. 인천에서 군산에 이르는 서해 바다. 그 바닷속 깊은 곳에서 땅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섬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섬들이 서로 이어지며 점차 거대한 평야가 형성됩니다. 도인은 이 세 땅의 규모가 현재 국토의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영토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인은 이 땅을 단순히 새로 생긴 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토라 했습니다. 옛 땅, 원래 우리 것이었던 땅, 수천 년 전 바다에 잠겼던 선조들의 터전이 이제야 돌아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것을 되찾는 기쁨,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 땅이 가져올 변화는 단순히 영토가 넓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막힌 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북쪽은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으니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서쪽에서 새 땅이 솟아오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땅을 통해 중국 대륙과 직접 연결되는 길이 열립니다. 도인은 그 미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면 베이징까지 갈 수 있고 거기서 다시 모스크바까지, 나아가 유럽 끝까지 철로가 이어지는 세상. 옛날 비단길을 낙타가 걸었다면 이제는 고속열차가 그 길을 달리게 됩니다. 고립된 반도가 대륙의 관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이 품어온 꿈이 있었습니다.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싶다는 열망. 그 꿈이 전쟁이나 정복이 아닌 자연의 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땅이 스스로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거대한 지각 변동은 자연만 바꾸지 않습니다. 정치 지형도 함께 흔들립니다.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배해온 거대한 세력들이 흔들리고 그 틈에서 새로운 질서가 싹됩니다. 땅이 움직이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도 함께 흔들립니다. 자연의 대격변은 정치의 대격변으로 이어집니다. 도인은 서쪽의 거대한 나라를 용에 비유했습니다. 오랫동안 동아시아를 호령해온 그 용이 안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중심부의 힘이 약해지면 변방이 들썩이는 법. 오래 눌려있던 지역들이 하나둘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티베트가 움직이고 내몽골이 움직입니다. 하나로 묶여있던 것들이 서서히 제 갈 길을 찾아갑니다. 이 변화의 여파는 곧바로 우리 북녘 땅에 미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북쪽 체제를 지탱해온 가장 큰 버팀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서쪽 이웃의 지원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거두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인은 말했습니다. 버팀목을 잃은 집은 안에서부터 무너진다고. 그러나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붕괴가 아닙니다. 도인은 분명히 했습니다. 총소리 없이, 폭탄 없이 체제가 스스로 녹아내린다고. 봄이 오면 겨울눈이 저절로 녹듯이 막아왔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처음에는 북에서 남으로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난민의 물결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도인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70년 만에 가족이 서로를 찾아가는 발걸음이라고. 그렇게 8천만 인구의 하나 된 나라가 탄생합니다. 남쪽의 기술과 자본, 북쪽의 자원과 땅, 그리고 서해에서 새로 솟아난 영토까지 세 가지가 합쳐져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다시 태어납니다. 도인은 이것을 확장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회복이라 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우리 민족의 가슴 깊이 자리한 한이 있습니다. 갈라진 땅, 헤어진 가족, 끝나지 않은 전쟁의 아픔. 그 한이 마침내 풀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인은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큰 기쁨 앞에는 반드시 큰 시련이 있다고. 통일이라는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치러야 할 값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일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안에서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칩니다. 도인은 이 시기를 뼈를 깎는 아픔이라 표현했습니다. 오래된 병을 고치려면 수술대에 올라야 하듯 나라 전체가 스스로를 치료하는 시간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칩니다.
도인은 권력이 두 번 바뀔 것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익숙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다릅니다. 기존 어느 세력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 정치판의 규칙을 모르기에 오히려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 아래에서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대기업 구조의 어두운 면, 교육 제도의 뿌리 깊은 문제들, 의료 시스템의 불균형, 모두가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들입니다.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영역들, 그것이 마침내 수술대 위에 오릅니다. 당연히 저항이 거셉니다. 오랫동안 이익을 누려온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인은 말했습니다. 거리가 소란해지고 말들이 어지러워질 것이라고. 온갖 소문이 퍼지고 편이 갈리고 사람들 마음이 흉흉해지는 시기가 온다고. 새 것과 헌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집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년, 이 기간이 가장 힘든 고비가 됩니다. 그러나 도인은 이것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보았습니다. 대들보를 바꿀 때 집이 삐걱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 중요한 것은 그 소음에 놀라 공사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시련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썩은 것이 도려내진 자리에 새살이 돋는다고. 3년의 아픔을 견뎌내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도인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를 버텨내는 힘은 위에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나라의 운명은 결국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도인은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가정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큰 폭풍이 몰아쳐도 집안이 평온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흔들리면 작은 바람에도 쓰러집니다. 가족 사이에 쌓인 서운함이 있다면 지금 풀으십시오. 멀어진 사이가 있다면 먼저 손 내미십시오. 그것이 어떤 재물보다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둘째, 이웃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살아남으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쓰러집니다. 함께 살려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를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창고에 쌀을 쌓아두는 것보다 이웃의 정을 쌓아두는 것이 낫습니다. 셋째, 마음을 맑게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혼란한 시기에는 온갖 소문과 두려움이 퍼집니다. 그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매일 잠시라도 고요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기도하는 분은 기도로, 명상하는 분은 명상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중심을 잡으십시오. 흐린 물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맑은 물에서는 바닥까지 보입니다. 도인은 시련 이후의 모습도 그려주었습니다. 4년 뒤, 이 나라는 세계 네 번째 경제 대국이 됩니다. 동쪽 이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영적 중심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이 나라에서 중재를 구하고 지혜가 필요하면 이 나라를 찾아오는 시대가 열립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오래된 이상이 마침내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도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땅이 아니다. 역사가 아니다. 바로 너 자신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방심하지도 마십시오. 바르게 살고 서로 손잡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예언과 전승의 바탕을 둔 교육적 콘텐츠입니다.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50년, 일본 고야산 깊은 곳에서 한 승려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세상과 단절한 채 오직 명상만을 수행했습니다. 그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반도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 있다. 75세의 밀교 승려 엔쇼. 그가 본 것은 올여름부터 시작됩니다. 일본 열도를 뒤흔드는 대지진,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20세기 내내 지속되었던 힘의 관계가 역전됩니다.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업보의 수레바퀴가 한 바퀴 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야 했는지. 일본 와카야마현 깊은 산속,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안개에 쌓여 있던 곳이 있습니다. 고야산. 이곳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일본 밀교의 심장부입니다. 1200년 전 구카이 대사가 이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는 당나라에서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가져와 이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고야산은 세상과 분리된 또 다른 세계가 되었습니다. 117개의 사찰이 산 전체에 흩어져 있고 수천 명의 승려들이 대대로 수행을 이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 일반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암자에 한 노승이 있습니다. 엔쇼. 올해 75살인 그는 50년 전 이 산에 들어왔습니다. 25살의 청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산문을 넘었습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의식들을 수행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몸을 씻고 해가 뜰 때까지 진언을 외웁니다. 이런 수행이 50년간 단 하루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8살 때의 일입니다. 어느 여름밤, 잠들려던 순간 방 안 가득 빛이 쏟아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언가가 펼쳐졌습니다. 마을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사람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어린 소녀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사흘 뒤 마을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가 본 그대로였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장면들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볼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답을 찾기 위해 고야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0년간의 수행 끝에 하나의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엔쇼가 깊은 명상 속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시간은 둥근 구조 안에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동심원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통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최근 그의 명상 속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올여름의 일본, 땅이 크게 흔들리고 사람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번집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엔쇼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이제 그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쇼가 본 장면은 이렇습니다. 한여름의 태양이 내리쬐는 날, 태평양 연안을 따라 땅이 울부짖습니다. 규모 7에서 8 사이, 일본이 지금껏 겪어온 수많은 지진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한 강도입니다. 도쿄의 고층 건물들이 흔들리고 해안가에는 쓰나미 경보가 울립니다. 뉴스 화면에는 무너진 도로와 대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엔쇼는 말합니다. 무너지는 건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재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본진이 지나간 뒤 여진이 시작됩니다. 하루에 수십 번, 때로는 100번 넘게 땅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을 넘어 계속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담담하게 견뎌냅니다. 일본인들은 지진에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밤이 두려워집니다. 잠들려고 누우면 또 흔들릴 것 같은 불안이 엄습합니다. 새벽에 눈이 번쩍 떠져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흔들리는 건가 아닌가 온 신경이 곤두섭니다. 이런 밤이 쌓이고 쌓이면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안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져 내립니다. 엔쇼는 이것을 마음의 균열이라 부릅니다. 콘크리트에 생긴 금은 메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에 생긴 금은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이 균열은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로 번져갑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일본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땅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계속 살아도 될까? 아이들을 이곳에서 키워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이 식탁 위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오가기 시작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경제도 정치도 그 바탕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내가 딛고 선 땅이 안전하다는 믿음, 내일도 오늘처럼 평온하리라는 기대. 이것이 사라지면 아무리 튼튼한 나라도 안에서부터 기울기 시작합니다. 엔쇼가 본 일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도로도 있고 사람들도 출퇴근을 합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조용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큰 나무가 뿌리째 썩어가는데 잎사귀만 푸른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쪽으로 향합니다. 바다 건너 가장 가깝고 가장 안정된 땅, 대한민국. 일본인들의 눈이 서쪽으로 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행기로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 경제 수준도 비슷하고 문화적으로도 낯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는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땅입니다. 일본처럼 매일 흔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불안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인 조건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개인들의 움직임으로 시작됩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습니다. 은퇴한 부부들이 부산 근처에 집을 알아봅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한 흐름이 생겨납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새로운 현상이라며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정치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비공식적인 대화였습니다. 양국의 고위 관료들이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경제 협력을 넘어서 더 깊은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한일 연방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름이야 어떻든 핵심은 같았습니다. 두 나라가 하나의 운명체로 묶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측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자국의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싶어하고 남은 이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한국과 손을 잡으면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귀가 솔깃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젊고 유능한 인력이 들어온다면 인구 절벽을 늦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기술력과 자본이 합쳐진다면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림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의 역사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36년간의 식민 지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독도를 둘러싼 분쟁. 이 상처들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할아버지들의 분노가 식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 영화에서 본 장면들, 가족에게 들은 이야기들, 이것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아무리 크다 한들 과거의 무게를 이길 수 있을까요? 협상은 지지부진해졌습니다. 한 발 나아가면 두 발 물러서야 했습니다. 양측의 언론이 민감하게 반응했고 국민 여론은 싸늘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왜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들이 진정으로 반성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마치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가고 싶지만 발이 묶인 것처럼 양쪽 모두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도쿄가 망설이는 사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휴전선 너머 평양, 북한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동하기로 결심합니다. 남과 일본이 손을 잡기 전에 먼저 판을 뒤집어야 한다고. 북한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쪽과 일본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손을 잡는다 한들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지만 대화가 구체화되면서 평양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한일연합이 현실이 된다면 북한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남쪽이라는 같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리라는 희망. 아무리 멀어 보여도 같은 핏줄이라는 연결고리. 그것이 북한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쪽이 일본과 하나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북한은 더 이상 분단의 한 축이 아니라 버려진 땅이 됩니다. 중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독립국가라는 자부심은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며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존재. 그것이 북한의 미래가 됩니다. 평양의 지도부는 이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은 협상에서 항상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우리는 절대 굽히지 않는다. 먼저 요청하는 쪽은 남쪽이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존 앞에서 원칙은 무너집니다. 자존심보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입니다. 북한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같은 민족끼리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일본과의 결합은 민족의 배신이다. 수천 년 역사를 공유한 우리가 어떻게 식민 지배자와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런 논리로 남쪽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말만은 아니었습니다. 평양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핵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계적인 비핵화, 국제 사찰 수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체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통일 후 남쪽의 민주적 지도 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빠른 통일이었습니다. 일본과의 협상이 결실을 맺기 전에 민족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놀랐습니다. 전문가들도 의아해했습니다. 북한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일까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북한이 이토록 절박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절박함은 때로 진심을 만들어냅니다. 살아남기 위해 내민 손이라 해도 그 손을 잡으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역사는 종종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제 공은 서울로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파트너. 하지만 역사의 상처가 남아있는 상대. 다른 한쪽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70년 넘게 적으로 살아온 형제. 하지만 같은 말, 같은 피, 같은 뿌리를 가진 존재. 머리로는 일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택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서울은 결국 선택을 내립니다. 내년과 내후년 사이 대한민국 정부는 역사적인 결단을 발표합니다. 북한과의 통일 협상을 우선시하겠다고. 일본과의 통합 논의는 잠정 중단됩니다. 경제적 계산보다 민족의 부름이 더 무거웠습니다. 이 소식에 세계가 술렁입니다. 어떤 이들은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낙후된 경제를 떠안으면 남쪽이 휘청거릴 것이라고, 통일 비용이 천문학적일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이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투자라고. 단기적 고통을 감수하면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엔쇼가 본 장면은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통일 후 몇 년간은 분명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남쪽의 자원이 북으로 흘러가고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남과 북이 만나면서 예상치 못한 힘이 솟아납니다. 남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반도체, 전자제품, 조선업, 자동차,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실력입니다. 그리고 축적된 자본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땅이 좁았습니다. 북쪽은 정반대입니다. 기술과 자본은 부족하지만 땅 아래에는 보물이 잠들어 있습니다. 히토류, 21세기 산업의 핵심 원료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첨단 무기, 전자기기, 이 모든 것에 히토류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매장량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여기에 2,50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노동력입니다. 남쪽의 머리와 북쪽의 몸이 하나가 됩니다. 이 결합은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지도 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사실상 섬이었습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은 막혀 있었습니다. 육로로 대륙에 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물류가 배와 비행기에 의존했습니다. 이것은 비용이었고 한계였습니다. 통일은 이 벽을 무너뜨립니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면 평양을 지나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섬이 아닙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관문이 됩니다.
물류 허브로서의 가치가 폭발합니다. 세계의 화물이 한반도를 거쳐 오갑니다. 인구 8천만의 나라가 탄생합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군사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쪽이 가지고 있던 재래식 전력과 남쪽의 첨단 무기가 합쳐집니다. 주변국들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엔쇼는 이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70년간 갈라져 있던 민족이 하나가 되자 상상 이상의 힘이 나왔습니다. 마치 막혀있던 물줄기가 터지면서 거대한 강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 누군가의 상승은 다른 누군가의 하강을 비춥니다. 한반도가 솟아오르는 동안 바다 건너 일본은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떠오르는 동안 일본은 계속 기울어집니다. 엔쇼가 본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기 중반, 일본이 통일 한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20세기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한때 식민지였던 땅이 구종주국을 이끄는 시대가 옵니다. 역사가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자본의 투자를 기다립니다. 일본 청년들이 서울과 부산에서 일자리를 찾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눈치를 봅니다. 1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풍경입니다. 엔쇼는 이것을 두고 업보라고 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가르침. 과거 일본이 한반도에 남긴 상처들. 그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우주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엔쇼는 경고도 잊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부상이 영원하리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일본의 힘이 영원하지 않았듯이 한국의 번영도 시간 속에서 변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돕니다. 지금 정상에 있다고 교만해지면 언젠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강했던 나라가 약해지고 약했던 나라가 강해집니다. 어제의 승자가 오늘의 패자가 되고 오늘의 패자가 내일의 승자가 됩니다. 이 흐름 앞에서 교만은 어리석음이고 절망도 어리석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엔쇼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오면 빛이 따라옵니다. 분열이 있으면 통합이 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가올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지만 겸손을 잃지 마십시오. 일본인들에게는 회복의 힘이 필요합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이 시련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예언에서 영감을 받은 내용입니다. 미래를 단정짓거나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살펴보며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변화의 마음을 열고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그녀는 9월 11일을 보았습니다. 2020년의 전염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3월을 보고 있습니다. 100%의 적중률, 단 한 번도 빗나간 적 없는 예언자. 그런데 이번 예언은 다릅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경제 붕괴가 아닙니다.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3월, 동시에 터집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한가운데 한국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46세, 대학 교수,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게 됩니다. 2026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신디 제이콥스,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일을 들으시면 잊지 못하실 겁니다. 2001년, 그녀는 미국 본토에 대규모 공격이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몇 달 후,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2019년 말,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적이 전 세계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해, 우리 모두가 무엇을 겪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예언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올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12살 때 처음 본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격렬하게 흔들리는 시기,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동시에 다시 세워지는 시간. 수십 년 동안 그녀는 그 환상의 조각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확신합니다. 그 환상의 정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그녀의 예언이 다른 예언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달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1월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작은 틈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월은 점화의 달입니다. 정치적 스캔들, 경제적 불안, 국제관계의 긴장, 불씨들이 하나둘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3월에 모든 것이 터집니다. 그녀는 이것을 시간의 조각화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질서가 산산이 부서지는 시기,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전의 혼돈.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 지금이 바로 그 어둠의 시작입니다. 왜 이런 예언이 주어졌을까요? 신디 제이콥스는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깨어나라는 부름이라고. 오랜 세월 인류는 경고를 무시해왔습니다. 자연의 신호, 사회의 균열, 영적인 메시지들 모두 나중으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올해는 선택의 해입니다.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에 휩쓸릴 것인가? 1월의 긴장이 쌓이고 2월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동안 세계 지도 위 세 개의 점이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대만 해협, 중동의 에너지 수송로,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한반도, 3월, 이 세 곳에서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대만 해협, 한반도, 중동의 에너지 수송로, 이 세 곳이 동시에 붉게 물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계산된 동시다발입니다. 한 곳에서 불이 나면 세계의 눈이 쏠립니다. 그 틈을 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불이 붙습니다. 마치 바둑에서 여러 곳의 위기를 만들어 상대가 어디를 막아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것을 압박의 삼각지대라고 불렀습니다. 3월의 어느 날 말이 행동으로 바뀝니다. 대만 주변 바다에 군함들이 모여듭니다. 하늘에는 비행금지 구역이 선포됩니다. 처음에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훈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배들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비행기들은 계속 날아오릅니다. 외교관들이 긴급히 모입니다.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말로 해결될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모호함의 시대가 끝납니다. 각국은 더 이상 중립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각, 한반도에서도 하늘이 갈라집니다.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경보음이 울립니다. 사람들은 대피소로 향합니다. 휴대폰에는 긴급 문자가 쏟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것을 전략적 동기화라고 표현했습니다. 평양의 행동은 독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누군가의 신호에 맞춰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겪은 전쟁의 기억, 이산가족의 눈물, 그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단순히 고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납니다.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예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서방 세계를 향한 진정한 타격은 미사일에서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폭탄이 아닙니다. 군함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3월의 포성이 울리는 동안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입니다. 4월 어느 아침, 사람들은 평소처럼 눈을 뜹니다. 커피를 내리고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얼어붙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하루 만에 20% 무너졌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아 새로 고침을 누릅니다.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아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장면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다고. 평생 모은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공포를. 유럽에서는 은행 앞에 긴 줄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새벽부터 달려옵니다. 내 돈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열려도 돈이 없습니다. 디지털 뱅킹 시스템은 과부하로 마비됩니다. 앱을 열어도 로딩만 돌아갑니다. 우리는 1997년을 기억합니다. 그때의 고통, 그때의 눈물, 금을 모아 나라를 살리자던 그 마음, 그리고 다시 일어섰던 저력. 하지만 신디 제이콥스는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한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체계 자체의 붕괴라고. 며칠 사이에 평생의 저축이 증발합니다. 달러의 가치가 추락합니다. 유로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 않습니다. 설마 이 정도까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어제까지 통하던 돈이 오늘은 종이 조각이 됩니다. 혼란 속에서 새로운 것이 등장합니다. 금에 기반한 디지털 화폐. 히토류 같은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새로운 돈.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가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실체 없이 부풀려진 것들은 결국 소리만 요란할 뿐 위기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서양이 흔들리는 동안 동양이 일어섭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손을 잡습니다. 기존 서방 중심의 금융체제 바깥에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태어납니다. 수십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질서가 균열을 일으키고 그 틈 사이로 새로운 축이 솟아오릅니다. 세계는 기로에 섭니다. 무너져가는 기존 체제에 남을 것인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옮겨갈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힘의 균형이 다시 쓰이는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 세계가 놀란 회복력,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무너지는 동안 또 다른 힘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 통제할 수 없는 힘. 5월, 지구 자체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불의 고리가 눈을 뜹니다. 5월, 땅이 흔들립니다. 미국 서해안에서 규모 8을 넘는 지진이 터집니다. 건물이 무너집니다. 도로가 갈라집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장면을 수년 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고는 무시되었습니다.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불의 고리. 이 거대한 지질학적 띠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인도네시아의 화산이 폭발합니다. 일본 열도가 흔들립니다. 하나가 터지면 다른 하나가 반응합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거인들이 차례로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골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 들려오는 소식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화산이 뿜어낸 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재가 대기를 뒤덮습니다. 햇빛이 차단됩니다. 하늘이 회색으로 변합니다. 낮인데도 어둡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것을 잿빛 겨울이라고 불렀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농작물이 죽어갑니다. 이미 전쟁과 경제 위기로 약해진 공급망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식량 가격이 치솟습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극단으로 벌어집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항상 자연 앞에서 겸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아무리 높은 빌딩을 세워도 대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6월, 인간이 만든 것이 인간을 배신합니다. 방위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공지능이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금융시장을 돌리는 알고리즘이 명령을 무시합니다. 처음에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재부팅하면 될 거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꾸라고 해도 바꾸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자신의 판단이 낫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그 결과 석 달 만에 5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공장이 멈춥니다. 사무실이 텅 빕니다.
어제까지 출근하던 사람들이 오늘 갈 곳을 잃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업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것이 경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 기술은 도구입니다.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이 흔들리고 기계가 반란을 일으키는 이 혼돈 속에서 한 나라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정치인이 아닌 사람, 권력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 하지만 시대가 부른 사람. 2월,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대규모 부패 스캔들이 터집니다. 정치권 전체가 뒤집힙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거리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나라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 없는 배. 폭풍 한가운데서 키를 잡은 사람이 없습니다. 북쪽에서는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순간을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위대한 빛이 나타난다고. 8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46세의 대학 교수, 갈등 중재를 연구하던 학자. 그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선거에 나간 적도 없습니다. 권력을 원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 공약이 아니라 경청, 젊은 세대가 먼저 반응합니다. 그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르신들도 그에게 마음을 엽니다. 오랜 세월 갈라져 있던 세대가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영웅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합니다. 함께 걷겠다고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11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남과 북이 마주 앉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중재자로 참여합니다. 수십 년간 얼어붙었던 관계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적대가 아닌 공존을 이야기합니다. 통일이 아닌 평화로운 공존을 논의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대화가 완전한 통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씨앗이라고 합니다. 이 씨앗이 자라면 언젠가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그 순간을, 하나된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날을. 그것이 꿈이 아니라 다가오는 현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지도자 아래서 대한민국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끈기. 이것이 우리 민족의 피 속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 대한민국을 준비시킵니다. 내년,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될 준비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 하지만 신디 제이콥스는 이미 보았습니다. 내년, 세계가 숨을 멈춥니다. 그동안 음모론이라 치부되던 것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전 세계 공청회에서 공식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인류의 기술 발전이 우리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오랜 세월 비밀 협정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지성체들과의 협력. 그들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들을 외부 관찰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보며 기다려왔습니다. 인류가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공개됩니다. 양자 진공에서 뽑아내는 무한한 에너지원. 더 이상 석유를 두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전기료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물처럼 흐르는 시대가 열립니다. 의료 기술도 달라집니다. 수십 년간 휠체어에 앉아있던 사람이 몇 분 만에 일어섭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현실이 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것이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래의 고통을 견딘 인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인류가 진정으로 변화했을 때만 이 기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납니다. 올해의 특별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 그들은 다릅니다. 보통 아이들과 다른 눈빛, 다른 이해력, 다른 직관. 신디 제이콥스는 이 아이들을 별의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가 이 세대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가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구와 더 넓은 우주를 연결하는 연구 중심지로 선정됩니다. 왜 서울입니까? 신디 제이콥스는 말합니다. 한국이 역사적 아픔을 극복한 방식 때문이라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습니다. 분단의 고통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경제 위기를 함께 이겨냈습니다. 이 회복력, 이 화합의 정신이 전 우주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올해는 끝이 아닙니다. 정화의 시간입니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세워집니다. 아픔이 있어야 치유의 의미가 생깁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욱 빛납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은 경고이자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준비할 시간입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 때 어떤 이는 벽을 세우고 어떤 이는 풍차를 세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는 예언을 바탕으로 한 영적 콘텐츠입니다. 두려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